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우리 투자 인사이트의 호프 홍익희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양한 월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와 그리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대가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신흥 강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헤지펀드도 있고 다양한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 역사로 따진다면 역시나 그런 헤지펀드나 일반 그 투자은행들보다는 상업은행들의 역사가 월등히 더 긴 거죠. 그럼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은행이 많고 잘 자라는 은행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파워를 가진 은행들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네. 어디서부터 어떤 은행부터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은 미국은 독립한 이후에 그 자유은행이라고 그래서 이 주정부 허가를 득한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 그 각 은행들이 발권하던 시대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는 국책은행이라고 그래서 네. 주정부법이 아닌 연방은행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은행으로 이게 조정되기도 했고,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지잔 은행들 숫자가 굉장히 많죠. 예, 자잘한 은행들. 그 뿌리는 사실은 주정부 그 허가를 받은 은행들이 산지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20세기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는 그 인수합병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인수합병 바람이 불면서 그 전에 대공황 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칸막이를 쳐놨던 거를 그렇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인수합병 그 붐이 불면서 그게 유명무실해졌어요. 다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나 증권보험이 한데 합쳐지면서 큰 게 강하다는 인식, 그리고 큰 게 효율적이고 더 현대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지배하고, 네. 그 인수합병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바로 20세기 이제 후반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시티은행과 JP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거대 은행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상업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냥 은행이고요. 투자은행은 우리에서 말하는 증권회사입니다. 이 두 개가 원래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글래스 스티글법에 의해서 칸막이가 쳐져 있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져서 하나로 합쳤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은행 같은 거는 1812년에 창업한 시티뱅크 오브 뉴욕이라는 은행이 그 모체입니다. 200년 됐네요. 예. 그 후에 1876년에 이 은행이 시티코프 은행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시티은행인데, 네네. 그 과정을 보면 1998년에 그 트래블러스의 웨일 회장이 네. 워싱턴의 한 모임에서 시티코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네. 부축 합병 제의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합쳐보시지 않을래요? 즉, 그 당시 시티코프 은행은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상업은행이었고, 이 트러블레스 은행은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라고 할까, 보험, 증권, 투자를 이제 다 같이 하는 은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업은행하고 이런 보험, 증권, 투자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니까는 이 합병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 2개월 만에 성사가 됩니다. 그 큰 규모가 2개월의 예. 합병이라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이 합병을 주도한 그 샘포드 웨일이 주도권을 잡아요. 아, 근데 이 양반이 미국의 인수합병 역사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분인데, 네. 그 양반의 어떠한 일대기나 인수합병의 역사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 합병으로 인해서 시티은행이 세계에 한 100여 개의 지점이 있었는데, 이름은 시티가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냥 시티 이름을 따기로 하고, 로고를 트래블러스의 빨간 우산으로 바꾸는데, 네. 그래서 시티은행의 로고는 그 빨간 우산이 되는 거죠. 네, 파란색 바탕에 빨간 우산. 네. 마크 트웨인이 사실은 반유대주의자인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은
날씨가 막을 때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뺏어간다.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죠. 네, 은행들이 보통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게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 은행이 탄생했는데 직원이 27만 명, 와. 고객이 2억 명. 와. 그 다음에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총괄하면서 이때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생깁니다. 네. 창구에서 보험 일도 하고 은행 일도 하고 증권 일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이게 촉발제가 돼가지고 그 위에 세계적으로 대형 합병이 아주 줄을 이어요. 네네. 그래서 네이션뱅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합쳐져서 뱅크 아메리카가 되고 네. 독일의 도이치뱅크와 미국의 뱅커스 트러스트가 합쳐져 가지고 그건 이름을 그냥 도이치뱅크로 가지고 하고 네. 그다음에 JP 모건과 체이스 은행이 합쳐져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됩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샌포드 웨일에 대해서 이 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개인의 역사가 사실은 미국 은행들의 인수합병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이 코넬 대학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 군데 원서를 냈는데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유대계 투자은행으로서 조그마한 베이스턴스의 그 메신저 보이로 취직을 합니다. 주급 35불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 메신저 보이는 뭐냐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전달해 주면서 가가지고 주식 정보까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 이렇게 몇 마디 이제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알바도 안 되네요. 주급 35불이면. 아니 그 당시에는 좀 많은 돈인가요? 아니 많다고는 볼 수 그러니까 없지만 35만 원이라고 해도 주급 35만 원이면 10배 쳐가지고 이거는 거의 완전 이건 뭐. 그렇죠. 근데 취직이 안 되니까 지금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와 이건 뭐 알바도 학급 알바인데. 네. 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로 이제 옮겨. 네. 하도 박봉이니까. 그래서 버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맨날 메신저 보이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모님 친구들하고 저 친척 돈 가지고 그 주식 투자자가 또 다 날려. 이거 뭐 세계적인 은행 수장도 이런 경험이 있네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실패 쓴맛을 보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일하면서 친구들 3명이 도원 결의를 해.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여튼 2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증권 투자 자문회사를 하나 세워요. 5년 만에 3명이서 20만 달러면 지금의 뭐 한 5억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쉐어즈 로브로즈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설립하면서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잘 정했어. 이 증권 투자 자문회사의 성패는 이거는 유능한 애널리스트에 달려있다라고 그래서 정말 유능한 애널리스트 2명을 뽑아요. 네네. 이때 뽑힌 사람이 아서 레빗 주니어라고 나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장까지 합니다. 네. 또 한 명은 하버드 MBA 출신인 마샬 코간이라는 애널리스트 둘을 뽑아가지고 제대로 잘 본 거지. 당시의 증권 시장이나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를 해요. 이 회사가. 금융 창업이잖아요. 금융 창업에서 바로 성공한다. 대단하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합병 같은 걸 이제 주선하는 일을 해. 네. 그래서 1967년에 보험회사를 그 인수 주선하면서 수수료를 나름대로 많이 받아. 75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데. 다른 사람 인수하는 거를 도와줬다. 그렇죠, 그렇죠. 브로커리지 해줬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해주고 이 양반이 굉장히 실망을 해. 내가 받은 75만 달러의 수수료가 큰 게 아니라 누구는 보험회사의 주인이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주선이나 해주고 이럴 수 있느냐.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때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인수합병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1970년에 아주 부실 그 덩어리가 돼서 골치 아팠던 하이드스톤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근데 사실은 자산 규모는 엄청 컸어. 부실 때 쉐어즈 로브로즈보다 자기가 갖고 예. 그 회사보다 그 회사보다 한 30배는 더 큰 회사야. 네. 이거를 부도 직전에 아주 헐값으로 인수를 해서 그 다음엔 이거를
잘 매만져 가지고 기업 공개를 해서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하고 합쳐서 이름도 하이드스톤으로 바꿔. 예. 그런데 이러한 기업 사냥꾼들이 회사를 잘 매만진다는 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돈 안 되는 사업 분야를 쳐내고 핵심 앞으로 유망한 사업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거든.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구조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적자 회사를 흑자 회사로 전환시키는 거거든. 예. 네. 어떤 의미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예. 그래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큰 자본금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974년에는 시어선 해밀이라는 회사를 사들이면서 2배로 커져요.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식으로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해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로드 홈블로라는 회사를 사들이면서 다시 2배로 커져. 또? 그러니까 예. 네. 이 사람이 찾는 먹잇감은 잠재력은 있지만 지금 부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 네. 그거를 찾아서 싸게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그걸 다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이제 바꾸는 거죠. 구조조정을 해서 일종의. 네. 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통찰이나 영업 기법의 어떤 핵심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어떻게 하면은 부실 회사가 건전한 회사로 되면서 상장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지. 네. 그래서 20년 동안에 인수합병을 15번을 합니다. 1년에 거의 한 번씩. 미쳤다, 미쳤어.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1979년에는 시어슨 랩로드라는 280개 지점을 보유한 대형 소매증권회사로 100배 이상으로 키워내요. 그래서 280개 지점이면 어마무시한 건데. 그 당시 메릴 린치 다음에 미국 2위의 회사가 돼. 그리고 이거를 다시 1981년에 아멕스한테 자기 회사를 매각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증권 부분 사장이 돼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증권과 신용카드가 결합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증권사업부부 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경영진과의 마찰 때문에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멕스에 들어간 이후로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다시 독립을 하려고 이제 딜을 하다가 딜이 잘 안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산 가격 배당 받아가지고 회사를 나와. 그때 나올 적에 자기 개인 비서격인 그 제임스 다이먼이라고 있는데 그 다이먼과 같이 독립을 해요. 회사 동료의 아들이었죠.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또 뒤에 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독립한 다음에 이제 커머셜 크레디트를 인수를 해서 6년 만에 6배 정도로 키워내요. 진짜 회사를. 경영을 잘하긴 잘하네요. 잘해요. 그리고 1980년에는 채권 분야 선두권 증권회사인 스미스 바니의 지주회사를 10억 달러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러스의 지분도 27%를 사들여. 그리고 자기가 아멕스에 팔았던 시어선을 12억 달러에 도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트래블러스 대주주 지분도 인수를 해. 그리고 1996년에는 에트나 손해보험도 사들여. 그리고 97년에는 90억 달러 규모의 셀러만 브라더스도 인수를 해. 그러니까 이때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어요, 거기에. 근데 워렌 버핏이 찬성을 해. 워낙 이 친구의 재능을 잘하니까 저 친구한테 팔면 다시 회사를 크게 키울 거다라고 워렌 버핏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은 있는 친구야. 그래서 1997년에는 트래블러스 증권사가 다우 30개 종목 중에 하나로 편입이 됩니다. 굉장히 커진 거죠. 굉장한 거죠. 다우에 들어간다는 건. 네. 그리고 1998년에 아까 얘기했던 시티코크하고 합병이 되면서 미국 금융계의 정상을 차지해. 그게 시티은행이에요.
회사를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네요. 우리는 지금 보기에 시티은행이 큰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티은행이 커기까지는 이런 수많은 그 변천과 인수합병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뭐 내용을 보니까 시티은행이 했던 게 아니고 시티은행을 먹어버린 거네요, 얘네가. 맞아요. 트러블로스가. 그 큰 시티은행까지 결국에는 먹어버린. 참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도 있군요. 이야, 네. 그 다음에는 우리 JP모건 체이스의 그 합병 과정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도 뭐 굴지의 회사죠. 네. 그러면 JP모건은 잘 아시다시피 JP모건의 아버지인 그 주니어스 모건이 그 영국에 있는 조지 피바디 은행에 합류함으로써 이제 JP모건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838년에 조지 피바디라는 사람이 런던의 최초로 미국의 상업은행을 설립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런던에서 팔어 영국의 자본을 미국 채권을 팔므로써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양반이 사실은 자기는 이제 돈을 나름대로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눈여겨봤던 사람이 JP 모건 아버지인 그 주니어스 모건이야. 네네. 그래서 당시 주니어스 모건이 나름대로 돈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주니어스 모건을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주니어스 모건한테 피바디 은행을 넘기고 자기는 은퇴하면서 교육 사업을 해요. 예. 그래서 피바디 대학 만들어서 거기 지금 음악이나 이런 거 아주 유명해요. 맞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음악 피바디 음악. 네네. 예. 그 후 이 은행이 이제 JP모건 소유가 되는 겁니다. JP모건 얘기는 저희들이 그 예전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JP모건의 170년 역사가 사실은 미국 근대 산업사, 금융사의 그 궤적과 같이예요. 네. 그렇게 커오던 JP모건하고 그다음에 체이스 은행하고 이렇게 합병이 되는데 체이스 은행은 또 어떤 은행이냐면 옛날 미국의 독립 시절에 해밀턴 장관이 있을 적에 그때 맨하탄 상수도 회사로 출발했던 회사예요. 예. 근데 은행이 왜 상수도 회사로 출발했냐면 그때는 그 은행업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주은행을 해밀턴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연방 의원이 해밀턴하고는 관계가 나빠.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 신청하면은 허가가 안 나가게 생겼으니까 오케이 안 해주니까. 맨하탄 상수도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정관에 일종의 편법을 하나 써요. 무슨 편법이냐면 정관 중에 하나에 주식 발행이나 차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본 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삽입해서 그게 사실상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엔 상수도 부분을 떼서 팔고 이게 은행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탄생된 은행이 맨하탄 은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맨하탄 은행이 또 록펠러가의 체이스 내셔널 은행과 합병을 해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탄생해요. 네. 그러니까 록펠러 자금도 들어오는 거지. 네네. 그리고 이게 2000년에 JP모건 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 미국 5위의 은행인 뱅크원을 52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나중에는 이 은행이 시티은행보다도 더 커져.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렇게 양대 은행이 탄생했던 인수합병의 역사입니다. 미국은 뭐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 이렇게 먹고 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네요. 맞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수합병에 대해서 뭐랄까 문화가 좀 자유롭고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합병을 해서 이제 또 독과점 업체가 되면 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게 한번 터지고 나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반독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나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인수합병으로 갔다가 독과점에 문제가 있을 때 쪼개기도 했다가 또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또 인수합병으로 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역사죠.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의 역사. 네. 이제 월가에서 중요한 상업은행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홍익균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
시티은행 그리고 거기에 그런 큰 은행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주위에서 역할을 했던 샌포드 웨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JP 모건이 어떻게 JP 모건 체이스 은행으로까지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홍키 선생님하고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빌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큰 은행들이 따지고 보면 IMF 이후에 합병되면서 큰 거니 따지고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네. 오늘도 즐거운 월가의 이야기 함께 해주시는 홍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